네, 안녕하세요. 한 25분이 좀 들려되는데요. 세션 2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 진행을 맡은 제약산업 전략연구원의 정유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섹션 1은 각 세부 주제를 통해 가지고 연자가 이렇게 발표했는데, 섹션 2는 주제 발표한 다음에 전문가 5분이 세부적인 주제 3개의 부분을 나누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제 발표를 하겠는데요. 주제 발표는 기술 융합을 통한 융복합 의료 제품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원키어젠의 장관영 대표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키어젠의 장관영입니다. 예. 제가 시간이 많이 지연돼가지고요. 이 PTR이 69장입니다. 제가 10분 내에 최대한 끝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선 융복합 의료제품 촉진 지원센터 아주대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3년 동안 연구한 겁니다. 근데 그거 갖다가 누군가 한 번은요 요약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약 정리를 했고요. 융복합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 슬라이드 순서대로 이야기할 거고요. 제약 산업은요 분업과 동시에 타 산업과 급하게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플해지면서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게 되면 이건 뭐냐면 병원 현장에서도요. 이 융복합에 대해서 BT하고 IT가 융합되는 패턴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옛날에 2018년도에요. 고대 의료원하고 그 다음에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총 9개 기관이 이것에 대해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환자의 그 반응에 따라서 약물이 배출되게끔요. 그러니까 뭐냐면 BT하고 IT가 융합이 되면서 IT에 의한 약물 제어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그때 했을 때 팀 구성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고대, 안암병원, 서울대, 그다음에 한양대, 국민대, 그다음에 IQ 하면서 M2S, 그다음에 베스트레이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IT하고 BT가 융합이 되면서 이 가운데 옷 섬유까지도 같이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 분업화가 이루어지지만 급하게 또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IT 기업이요 BT로의 진입이 크게 들어오면서 이 BT와 IT의 새로운 신산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원큐어젠에요 관계사 가운데 커서스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커서스 바이오는 뭐냐면 이 융복합을 통해서 뭐냐면 의료기기에다가 약물 전달을 의약품을 갖다 하면서 이걸 효율적으로 하는 거입니다. 근데 기존에 보게 되면 약물이 한 50% 정도만 들어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타입이어가지고 훅 해가지고 약물의 95%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 팁 부분에 약물을 갖다가 담고 그 상태에서 밴딩 실험도 다 했고 저희가 효능에 대해서 약물이 잘 들어간다는 확인했습니다. 근데 의약품은요 세이프티하고 에피커시입니다. 세이프티가 확보가 안 되면요 에피커시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건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했을 때 품질 관리, RMP, GMP, 임상 승인, 그 다음에 약가 여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한참 동안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커서스 바이오가 펩타이드뿐만이 아니라 이쪽 피부암 쪽에 가지고 PDL1 해가지고 약간 좀 큰 RNA입니다. 그거 같이 했을 때 SCPR 주사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오는 걸 갖다가 마이크론 일에서 확인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러면서 지금 백신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의약품하고 의료기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이프티에 대한 그거입니다.
여기 뭐냐면 Q9부터 Q10, 그 다음에 Q8, 그 다음에 ISO 14971, 저거는 의료기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과 GMP를 규정을 포함한 Q10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제품 전주기의 품질 위험 관리에 대한 Q9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Q8 해가지고 제조 공정에 대한 설계 있죠. 이게 세이프티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세이프티라는 개념을 갖고 가야지만 의약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세이프티하고 에피커스에 대해서 2018년도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이쪽에 약물 감시라든가 유해성을 최소화시키는 그걸로 정책이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했을 때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같이 해가지고 부작용 사후 관리에 대한 것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또한 여기에 대해서 세이프티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융복합에 대해서 그러면 했을 때 한국의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하면요. 어쩌면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피부 또는 체내에서 화학적 작용을 통한 목적 달성을 하고 여기에 양리적 작용이 있으면은 이게 의약품입니다. 피부 또는 체내에서 화학적 작용을 통한 주된 목적이 양리적 작용을 해야지만 의약품입니다. 근데 지금 했을 때 의약품하고 의료기기가요 합치면서 뭐냐면 의료기기는 약물에 대한 딜리버리고요. 근데 의약품은 여기에 대해서 화학적 작용을 통한 목적 달성, 이거 ADM입니다. 흡수, 대사, 그 다음에 메타볼리즘, 그 다음에 방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양리적 작용이 있죠. 뒤에 가서 이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계속 설명을 갖다가 할 겁니다. 여기에 보이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의약품은 뭐냐 하면요. 이 GMP라든가 밸리데이션이라든가 규제 세이프티에 대한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거 약에 대한 진보 속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의 진보 속도가 무지하게 느립니다. 의료기기는 뭐냐 하면 이 세이프티하고요. 수율에 대한 개념이 없고요. 밸리데이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루즈합니다. 산업의 발전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대신에 뭐냐 하면 의료기기는 이 라이프 사이클이 무지하게 짧죠. 이 두 개가 융합이 되면서 뭐냐 하면 새로운 효능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부작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거고 이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할 거냐 아니면 진흥을 할 거냐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GMP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걸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대에서 이걸 가지고 3년 동안 세미나하고 3년 동안 식약처 조율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과제를 갖다 진행을 또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의약품은 했을 때 이 안에 보게 되면 생물학적 제작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으로 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의료기기가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하고 해외 의약품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요.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 의약품하고 의료기기 각국에서 정의하는 규정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되고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는 다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했을 때 융복합 의료제품 쉽게 이야기하면요. 약사법에 의한 의료제품, 의약품, 의약외품과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제품, 의료기기와 첨단 의료기기가 같이 합쳐지는 거입니다. 이것이 융복합 의료제품인데 여기에 대한 법에 대한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융복합이 여기에 대해서 허가총괄팀하고 그다음에 융복합 기술 동지팀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올해 10월달에 해가지고 아마 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융복합 의료 제품에서 가장 정의는 뭐냐면 주작용에 대해서 일관성, 작용 원리, 안전성, 유효성, 취급이 여기에 대해서 사전 내지 그다음에 사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디자인하는 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게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슬라이드 있죠. 피부 또는 체내에서 화학적 작용을 통한 양리적 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의약품입니다. 이게 정의고 지금 6월 21일 날에요. 해가지고 식약처에서 총 80건에 대한 규제 혁신을 갖다가 이야기했고요. 그 가운데 여기에 보게 되면 미래 산업 지원에 대해서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한 개발 신속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6개 부서가 같이 하면서 2023년도 10월 달까지 여기에 대해서 관련법에 대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요, 가야 될 방향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산업은 급격하게 육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산업은 어떤 때 법이 잘못 만들어지면요, 급격하게 추락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글로벌로 가는 방향이 있었어요.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해가지고 392건의 제품 분류가 나왔는데 의료기기하고 의약품이 이렇게 융복합입니다. 의료기기가 융복합이 왜 많이 이야기가 되고 하냐면요, 신기술 인증, 신기술 해가지고 약가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병원에다가 납품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 파트가 많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서 유사 제품의 기기 분류 사례에 따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분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국내외 의약품 의료기 융복합에 대해서 어떤 규정들이 약간 틀립니다. 여기에 신기술이 융합되는 기술 혁신이 되지만 안전성하고 유효성, 안전성, 세이프티 있죠. 약은 세이프티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주작용에 대해서 심사부서와 주작용 GMP 평가부서, 그 다음에 보조작용한 심사부서, 보조작용 GMP 평가부서, 요것이 4개가 서로 간에 해가지고 어떻게 일이 흘러가는지 있죠. 그걸 갖다가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당 여부에 대해서 의약품이냐, 의료기기냐, 생물의약품이냐, 의약제품이냐, 여기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이거는 의약품이다, 이건 의료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작용이 뭐냐, 프리필드 실린지도요, 의약품, 프리필드 실린지인데 어떤 건 의약품입니다. 주작용이 의약품이고요. 그 다음에 주작용이 생물의약품일 때는 했을 때 프리필드 실린지가 생물의약품 파트에서 분류 심사를 합니다. 여기도 했을 때, 근데 융복합은요, 단일체하고요, 합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즈하고요, 핀셋이 같이 한 개로 포장이 되죠. 융복합입니다. 융복합이 어려운 게 지금 한참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융복합에 대한 거는 이미 저희가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앙글마트 스탠드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이것도 융복합이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까 얘기했죠. 피부 또는 신체 내에서 화학적 작용 또는 양리적 작용, 주된 작용을 뭘로 하냐, 그것에 따라서 의약품하고 의료기기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의료기기, 저건 주된 작용이 아닙니다. 의약품이 보조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고요. 근데 지금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는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생분해성하고 그 다음에 방출형 단일체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융복합입니다. 했을 때요. 이것도 주된 작용 기전이 있죠. 피부 또는 체내 내에서 화학적 작용 또는 양리적 작용을 하는 게 의약품입니다. 앞에서 그 주작용이 의약품인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비강인데요. 한쪽은 의약품이고 한쪽은 의료기기입니다. 피부 또는 체내 내에서 화학적 작용 또는 양리적 작용을 갖다가 하는 게 의약품이다 보니까 의약품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생물의약품 같은 경우도 했을 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의약제품하고 의료기기도 했을 때 이거 다 전부 다 융복합입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뭐냐면 솔직히 의약품 하는 사람은요, 의료기기를 모릅니다. 의료기기 하는 사람은 의약품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의약품에 대해서 생애 주기별 관리제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의약품 생애 주기는 총 5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허가, 등재, 그다음에 제조, 유통, 사후 관리 저거입니다. 저기서부터 신약의 어떤 사업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급여라든가 약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식약처가 관리하는 건 뭐냐면 비임상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그 임상, 그다음에 사후 관리, 식약처가 다 관리합니다. 이거 세이프티하고 에피커시가 의약품이니까요. 그러면서 급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약 사업은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산업이 올라갔을 때는 그 약가를 다시
컨트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민의 세금이니까요. 그래서 약가에 대해서 다시 또 컨트롤하고요. 신약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도 했을 때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돼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요, 미국하고요, 이게 다 스토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일본 그 사이에 껴있는 거죠. 여기 약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관리제도 있고. 여기까지가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은 뭐냐면 화학적 작용하고 그 다음에 양리적 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수율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로또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배지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의료기기는요, 이런 개념들이 한 개도 없습니다. 생산, 설계 관리라는 개념으로 해서 품질을 갖다가 여기서 컨트롤합니다. 의료기 생애 주기도 했을 때 여기 보게 되면 했을 때 총 5단계입니다. 근데 허가, 등재, 그다음 제조, 유통, 사후 관리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신의료 기술이 있고 기존 기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등급부터 4등급. 의약품은 등급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좀 이제부터 복잡해지는 거죠. 여기 2등급하고 3, 4등급 했을 때 어떻게 심사, GMP 심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틀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약가에 대해서도 신의료로 하게 되면 약가가 급여가 받으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 했을 때 의료기 등급도 미국은 1, 2, 3등급까지 있습니다. 4등급이 3등급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의약품하고 의료기기를 갖다가 알고 있는데 그럼 미국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라는 거 있죠. 지금 여기도 뭐냐면 여기는 2016년도에 해가지고 21세기 치료법 해가지고 융복합 의료 제품 사전 사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관 지정을 갖다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것에 대해서 비슷하게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의약품이냐 의료기기 생물의약품이냐. 근데 어떤 때는 합리적 사유로 해가지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때는 뭐냐면 유사성과 전문성으로 해가지고 가장 유사한 쪽으로 이걸 갖다가 주작용을 갖다 봅니다. 그러면서 주관센터가 선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게 트랙을 갖다 임상에 대한 트랙, 그다음 시판 승인, 그 다음에 여기 유통과 사후 관리에 대해서 트랙이 따로 주어집니다. 융복합 단일체 합포장 동의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신청인은 뭐냐면 이쪽 과에다가 사전 내지 사후에 대해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서류는 틀리고요. 근데 융복합에 대해서 합포장 단일체 동시 사용 하면서 주장에 따라서 이게 뒤에 가서 허가에 대한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 주관하고 융복합하고 같이 서로 간에 같이 논의를 하며 진행합니다. 미국은 총 해가지고 9개 융복합 제품이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FDA에서 진행하는 거고 저쪽에 의약품에 거의 우리나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럽은 또 뭐냐면요, 융복합에 대해서 4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했을 때 의약품 의료기기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GMP에 대한 겁니다. 의약품하고 의료기기에 대해 GMP를 서로 간에 보고 있는 관점 자체가 틀립니다. 의약품은 세이프티에 대한 거고 여기는 수율에 있고 밸리데이션인데 의료기기는 뭐냐면 저기서 뭐냐면 제품에 대한 설계에 있죠. 설계 제조의 설계 및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사항이 상당히 품질 관리 여기 품질 관리요. 설계에 대한 것 갖다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은 화학적 작용이기 때문에 수율이 100%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동일 로또하고 로또는 동일 제품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보고 있는 관점이 틀리고. 근데 뭐냐면 GMP에 대해서 간소화를 갖다 진행을 미국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최소한 의약품에 대해서 이 정도는 봐야 된다. 의료기기 저 정도는 봐야 된다는 거 있죠. GMP에서요. 이걸 갖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빌 CFR4에 의해서 여기 서브 파트 A는 뭐냐면 GMP에 대한 겁니다. 서브 파트 B는 뭐냐면 사후 관리입니다. 이 사후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규정은 준수해야 됩니다. 단 여기 밑에 적절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사후 관리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후 관리를 했을 때 보고서 쭉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했을 때 두 종류 이상의 구성 부품을 했을 때 간소화된 접근법을 하는데요. 이게 21 CFR 4B입니다. 여기 의약품에 대해서 최소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적절한 경우입니다. 이상 시험 이상일 때는 뭐냐 임상 시험용에서는 모든 걸 다 전부 다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임상 시험용 같은 경우 했을 때 이렇고요. 간소화됐을 때 융복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품질 시스템 전체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의약품에 대해서 수율하고 그다음에 변조 방지 유효 기간 안정성. 의료기기에는 유효 기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화학적 작용하고 양리적 작용이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융복했을 때 최소한 이렇게 하면서 의약품 다 하면서 설계 관리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융복합 의약품일 때는 했을 때 경영 책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설계 관리입니다. 이게 결국에 품질 관리거든요. 이 품질 관리에서 여기 이 사항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미국에서는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 뒤에 구매 관리하고 이쪽 시정 및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주대에서 했을 때 맨 뒤에 융복합 의약품에 대해서 그럼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 정도만 관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라고 연구 결과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융복합 의료기기도 했을 때 최소한 의약품에 이 정도 수율하고 이 정도는 유효기간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안정성, 그다음에 보관용 검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아주대에서 최소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저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우리나라 실태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긴 슬라이드인데요. 짧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융복합 아주대 의료 촉진 센터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산업에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아주대 융복합 의료 촉진 센터에 김주희 교수님 그다음에 김수동 학장님 해가지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아주 잘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질의응답은 이제 패널 토의 이후에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에 이제 그 토론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안내 말씀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입문에 보면은 본 행사와 관련돼서 그 설문이 있습니다. 이 설문하면 이 커피 기프트콘을 한 100명에게 이제 드린다고 합니다.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 토론하고 이후에 질문,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질문을 주시면 또 이게 융복합 센터에서 또 선물을 6분께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하고 또 선물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이후에 토론하시는 분들 이 단상 위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단상 위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2박 3일 동안 어떻게 좋은 성과들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그 시대가 빠르게 흘러가고 또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 세션에서 언급했던 파괴적 혁신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핵심에 또 융복합 제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융복합 제품들은 계속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기존에 이제 물리화학적인 측면에서 융복합에서 요즘에는 IT 기반의 전자를 또 융합한 그 제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혁신을 위한 파괴적 혁신을 위한 측면에서 우리가 융복합 제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지금 발제자뿐만이 아니라 5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인사하기보다는 저기 박성민 그 이사님서부터 개별적으로 개인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TNCRO에서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아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범부처 의료기 사업단에 있는 김태형입니다. 범부처 의료기 사업단은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가 공동으로 설립한 의료기기 R&D를 지원해주는 전문 조직이고요.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립스 BNC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지준환입니다. 저희 회사는 CRO이면서 세포치료제하고 백신을 신약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텍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한국 CRO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생으로 진흥재단의 이동현 본부장입니다. 저희 재생으로 진흥재단은 2020년도에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 재단이 설립이 됐고요. 현재는 지원기관으로서 여러 연구자민들과 의료기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BW 바이오메드사의 우정훈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 법인이고요. 미국의 보스턴에 거주하고 있고 본 행사를 위해서만 온 건 아니지만 본 행사를 위해서 또 시간을 맞춰서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엔젤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복지부 사업 C&D 인큐베이션 센터의 공식 컨설턴트로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환영 대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토론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 참석하시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또 좋은 그 정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 주로 이제 기업들 분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기업들 측면에서의 고민거리를 좀 해결하고자 결국은 본 주제에서 언급했듯이 기업이 바라보는 융복합 의료 제품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세부적인 토론 내용을 좀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융복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관영 대표께서 발제를 해 주셨듯이 여러 그 분야가 같이 혼재되기 때문에 인허가와 임상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고민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진출하면 하나의 기업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사업화를 통해서 그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특히 또 어떤 사례가 있으면 또 우리가 한번 케이스 스타디를 해가지고 그런 의견을 좀 전문가가 좀 주셔가지고 좀 팁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의 주제를 그렇게 정했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분이 정부 공공기관 쪽에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공공기관 측면에서 이런 고민거리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하실 건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세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언급했듯이 융복합 제품의 어떤 인허가라든가 임상 측면에서 고민거리가 많은데요. 여기에 이제 CRO 두 분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께 한번 팁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에 클립스 BNC의 지준환 대표님. 오랫동안 또 CRO하고 또 이쪽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막 이게 계속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쪽에 어떤 그 CRO 컨설팅이라든가 시적으로 수행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패널 토요일을 준비하면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임상을 했더라고요. 네. 백신 스타디를 제가 국내에서 제일 많이 했는데 백신은 프리필드 시리즈이기 때문에 모두 다 융복합 의료 제품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필러도 많이 해봤지만 리도케인이 들어간 필러는 다 융복합. 그러니까 저희가 알게 모르게 융복합이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임상시험이란 안전성하고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융복합이냐 의약품이냐 의료기냐에 따라서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임상 단계에 넘어와서 그런 거지 그거를 개발하고 인허가 단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작용을 뭘로 가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뭐 디지털 치료제나 AI나 그렇게 반영이 된 복합 의료제품은 융합 의료제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어려움 없는데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최근에 하나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하면서 업체에서 어려운 점을 보니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가장 큰 거는 복합 의료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럼 크게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자체가 법이 틀리고요. 서로 배제되어 있는 법입니다. 혼합된 법이 없어요. 그리고 회사 내에도 의료기기만 하는 회사가 복합제 의료품을 만들고 의약품 만드는 회사가 만들다 보니 양쪽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융합을 시킬 건지가 1차적인 문제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려면 외부의 전문가나 컨소시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거에 왜 융합 제품을 만드냐에 대한 목적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불광동 시적의 시약처에서는 어려웠던 게 의약품을 가면 이건 의료기기에 갔더니 이건 의약품. 그래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내 제품 개발 시 명확하게 내가 뭘 만들 건지 주 작용이 뭔지를 먼저 가려내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식약처에서는 각각의 법위안이 합쳐져 있는 법을 좀 규정화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이쪽에 아무래도 이제 융합하다 보니까 전문가 측면에서의 그 인사이트를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쪽인지를 규명한 다음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박성민 이사님 또 다른 차원에서의 좀 좋은 그 제안이 좀 있을까요? 예. 의료기기 임상 시험을 단연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공통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질문이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레귤러터리 어페어 대표하시는 식약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지금 정의의 문제인데요. 융복합 의료 제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융복합 의료 제품이 융복합 의약품인지 융복합 의료기기인지에 대해서 각자 해석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예. 의료기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융복합 의료기기로 모든 기사나 그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첨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거의 70% 이상이 융복합 의약품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가장 많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 거는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디파인이 되어 있는 거는 의약품입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의료기기 분야인데 아직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은 제약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대부분 융복합 의료 제품을 떠올리시면 의료기기를 더 중점적으로 떠올리세요. 근데 제약사가 이 융복합 의료기기 쪽 의료 제품 쪽으로 접근하면 일단은 의료기기 아까 저 발표에서 장 대표님이 발표에서 말씀하셨지만 의료기기 쪽에서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를 봤을 때 의료기기의 허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접근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더 강한 의약품 GMP나 제조 규정에 대한 규정에 어느 정도 익숙하시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반대인 의료기기사는 아직 의약품 영역에 대해서 더 강한 규정에 대해서 경험이 별로 없으세요. 다시 말해서 제약사 쪽에서는 접근하기가 그나마 용이하지만 의료기기사의 쪽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허가 규정에 다양한 걸 얘기는 안 해도 5대 밸리데이션만 따지더라도 의약품을 의료기기에 적용하고 나서 그것을 딱 접하는 순간 개발비가 자신이 생각한 거에 5배, 10배로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딪히는 가운데 지금 본부처라든지 옆에 이제 김태형 본부장님도 나오셔 계시지만 의료기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의료기기사에서 자사 비용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약 산업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죠. 그럼에도 이제 국가에서 향후 미래 산업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너무 서서히 길입니다. 각각의 다시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규제기관, 그 다음에 이제 국책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국책기관을 지원해주는 복지부 같은 기관, 그 다음에 이제 개발사인 의료기기사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 세 개의 가장 큰 분류는 뭐 이건 너무 똑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만 서로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각처나에서는 우리는 법을 해외에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다오라는 입장만을 관점을 보시고요. 범부처나 이런 국책과제 과제들이 오픈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로 뭐 의약품을 담재할 수 있는 의료 융합 제품, 의료기기 개발, 융합 의료기기 개발이라는 과제로 오픈이 됐다면 실제로 의약품을 담재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의약품일까요, 의료기기일까요? 예, 허가는 다 의약품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범부처가 뭐 이렇게 과제 또는 다른 기관에서 발생하는 과제들이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시죠. 왜냐하면 제조나 허가나 전문가들은 업체와 시각처지 과제를 비용을 대주는 기관의 몫은 아니거든요. 근데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게 국책기관에서는 그거는 알아서 그 국책 과제를 수행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개발사 입장에서는 또 이제 다른 거죠. 우리가 바라볼 때는 과제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의료기 개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개발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오류들이 어떻게 보면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약사보다는 의료기기사 쪽에 더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오히려 그 규정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의료기기사에서 가장 그 파악을 하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개발비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만은 실제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의약품은 뭐 페이스 1부터 페이스 3까지 가지만 의료기기는 탐색 확증 딱 2개만 있습니다. 현재 그나마 탐색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게 의료기기 회사거든요. 그리고 임상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쾌하게 이 교류가 되면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그 융복합 의료기기 가장 중요한 이 베이스적인 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상호 떨어지다 보니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임상시험을 담당하다 보니까 융복합 의료 제품과 같이 이런 첨단 제품을 개발하면 결국 국내 시장으로는 제품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들어간 비용 대비 회수를 하셔야 되고 또 세계 시장을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데 국내 시장 뭐 미국 제도하고 저희 나라 제도 비슷하게 갑니다만 주로 포커싱이 현재까지는요. 허가에 대한 포커싱만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허가에 대한 가장 큰 것들은 맞추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당연히 융복합 의료 제품이 들어가면 임상 시험을 요구합니다. 근데 국내 임상 시험 제도는 의약품 임상 제도에 거의 포지셔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돼 있다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 임상시험 제품이 임상시험 자료가 미국을 건너가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반면에 유럽에도 그 MDR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겨서 이제 임상시험 자료를 까다롭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은 완전히 다르지만 유럽 시장은 그래도 국내 자료나 이 현 개발사의 보건성이 검토한 자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MDR에 따르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GCP 14155 이제 의료기기로 따지면 ISO 14155죠. 근데 그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ISO 14155에 따라서 임상 시험을 수행한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국내에 있는 GCP가 ISO 14155하고 조화가 되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MDD에서 MDR로 전환된 시점이 지금 유럽에서도 그 전환 시점에서 그 자료를 다 검토할 여력이 안 되다 보니 의료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연장했습니다. 몇 년.
그 기간 동안 시험을 봐서 이제 그 MDD를 가지고 있던 의료기기사 기존 제품 또는 새로 들어갈 제품들은 MDR을 주면서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는 ISO 1415에 대한 개념을 아직 저희 그 레귤레터리 어페어인 식약처도 그렇게 크게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어떠냐면 시험기관 임상시험기관은 IS 115에 준비를 하고 있는 병원도 있고요. 그 병원 소수고요.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는데 여기서 또 들어간 재미있는 현상은 IS 145를 인증을 받는 뭐 TÜV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2년간 약 1억 5천에서 2억에 대한 비용을 2년마다 갱신하면서 비용을 지출하면서 인증을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GCP라는 거죠. 그래서 GCP를 국내 규정에 맞게 국내 그 GCP와 IS 145가 조화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저희 뭐 우리나라의 GCP 인정 기준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식약처에서 전부 다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우리가 동일하게 IS 145에 따라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그런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임상시험 기관을 허가를 내주고 있다라고 클레임이 될 수 있다면 의료기기 업체나 제약업체나 모두 의료기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유럽 쪽에 대해서는 하나의 또 가장 기초적인 장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계 관계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좋아할 수 있는 국제 규정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재미난 건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좀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 제품 하면은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기에는 의료기기 쪽에서 가장 어세스하기 좋고 또 많이 할 거로 하지만 사실 그 진입 장벽 측면에서는 임상이라는 부분, 특히 이제 말씀처럼 그 해외의 임상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한계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료기기 업체에서 많이 그 기회가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공감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또 해외 뭐 결국에는 이제 로컬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진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이제 미국 진흥원의 미국 지사장도 하셨고 해서 여러 케이스들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공동 개발 아니면 라이센스 인아웃 뭐 M&A까지 이런 사업화 측면에서 이 융복합 제품의 좋은 사례 같은 게 있나요? 그리고 또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보다 효율적일까요? 네, 우 대표님. 저는 좀 큰 그림에서 좀 매크로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한 5분 동안 얘기할 때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작부터 글로벌이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진출하지 못하는 건 아예 지원도 안 해주거든요. 두 번째, 인허가, 수가, 글로벌 마케팅. 이제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안 하시고 인허가나 수가 얘기를 하실 텐데 이게 하나의 틀처럼 엮여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TV에서 보면 가끔씩 공중파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세계 최초의 뭐 치료 기술, 뭐 세계 최초의 유전자를 발견해서 그러면 이제 많은 국민들은 세계 최초의 우리나라가 뭔가를 했구나, 의사 선생님이 뭘 했구나, 연구자들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문가들이 걱정부터 해요. 그러면 인허가?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 오면 특히 융합 제품이면 이걸 어떻게 FDA나 식약처 관계자를 어떻게 설득하지? 얼마나 더 많은 다큐멘테이션을 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어요. 수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의료 기술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없는 제도인데 한국에는 신의료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통과를 못하면 수가를 못 받기 때문에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걱정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글로벌 마케팅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결국은 의사가 처방을 해야 되는데 좀 편향적이지만 그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표준 치료,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 그 인허가나 수가나 마케팅이 굉장히 하나로 엮여 있어서 시작부터 글로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인허가 부분을 터치하면
융복합이나 뭐든지 요새는 임상을 예전에 PMS나 할 때 이제 리얼월 데이터나 리얼월 에비던스를 갖지만 지금은 임상 1상, 2상, 3상을 할 때도 굉장히 니쉬한 마켓에 굉장히 타겟한 환자군도 이용하면서 리얼월 데이터, 리얼월 에비던스를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수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식약처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고 하고 있는 DTX 디지털 치료제 선두주자인 페어테라피틱스가 1조가 넘었던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중분해가 되면서 에셋을 4-5개를 내다 팔았는데 그게 100억이 안 돼요. 기업 가치가 1조가 넘었던 게 100억도 안 되는 에셋이 되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허들이 많아요. 지금 항암제를 개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베스트 인 클래스다. 다 소용없어요. 미국 처방에서 4번째로 들어오는 같은 클래스의 의약품은 처방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베스트 인 클래스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미 다국적 기업이 3상 하고 있고 2상 하고 있고 1상 있으면 저는 되게 말려요. 결국은 그들이 굉장히 이 제품이 환자한테 좋다고 다 소용없습니다. 마켓에서 팔리지 않으면 그거는 생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리는 회사는 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제가 뭐 컨설팅을 했다든가 돈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넥스트바이오라는 회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제가 의사창업연구회를 돕고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인하대병 소화기내과 그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도행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분말형 형태의 내시경 지혈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으로 이렇게 수술을 할 때 보면 수분만 접촉을 하면 분말이 접촉성 관련 하이드로젤로 변해서 이거를 지혈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그게 뭐가 대단해?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회사가 2014년에 설립이 됐는데 2010년에 글로벌 판권을 메트로닉스한테 넘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들도 3상을 가야 돼, 2상 후보 2B 가야 돼, 3상 가야 돼 하지만 그거는 그들의 빅리그가 있습니다. 3상 하려면 단순하게 뭐 임상만 해서가 아니고 재보험을 들어야 돼요. 워낙 컴플레인도 많고 소송도 많이 걸리니까. 그럼 재보험을 컨트롤하는 건 누구냐?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빅리그를 가야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글로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제품을 마켓에 내놓을 때 그럼 우리는 당장 인디케이션을 어떻게 가야 되냐? 뭐부터 가지? 뭐를 밀고 가고 뭐를 후발주자로 가고 우리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지? 이거를 할 때 그들의 빅리그, 다국적 기업의 빅리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타겟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와서도 이제 파운딩 멤버로 있는 기업하고 이제 토론을 했는데 인디케이션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국적 기업들은 뭐 크로닉 디지즈 하는 데도 있고 인펙션 디지즈 다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펄머너리 디지즈, 폐와 관련된 거, 인펙션 디지즈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들은 다국적 기업이 밀고 있는 그들의 테이스트에 맞는 거에서 타겟팅을 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M&A 부분에서도 보면 국내 뭐 지금 상반기 6개월 분이 안 지났지만 한 6개 기업이 이제 큰 기업이나 이런 데 판권이 팔렸어요. 6월에 보면 루트로닉스, 한앤컴퍼니, 이오플로도 뭐 잘 알지만 이오플로는 메트로닉스에 뭐 9억 불 그러면 9천억에 팔렸죠. 그 다음에 대웅 메디칼 뭐 올림푸스에 팔리고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UCK의 컨소시엄에 팔리고. 그래서 이제 M&A 형태도 보면 이 형태가 기업과 시너지를 내는 대로 가느냐 아니면 금융 자본의 흡수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에 M&A하고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 자본도 자본이 일을 하고 자본이 또한
인디케이션도 바꾸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처음에 기술 인허가 받고 이런 데보다도 무엇을 보고 달리냐, 이 내가 개발하는 제품이 시장에 팔릴 것이냐.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기업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보다는 어트랙티브하지 않죠. 하지만 글로벌로 간다면 그 시장이 밸류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 때부터 글로벌, 좀 왜곡되지만 빅리그에서 같이 놀 수 있는, 빅리그 애들이 테이스트에 맞는, 입맛에 맞는 이런 인디케이션과 자기가 가지고 가는 에셋을 구분하거나 일치시켜서 시작부터 글로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수까지 해도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융복합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 진출을 하려면 결국에는 다국적 기업이 지향하는 빅리그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 1.0에는 이제 마켓 중심으로 가지만 오픈 이노베이션 2.0은 수요자 중심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초기서부터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글로벌 진출할 때는 빅리그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제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제 두 분이 또 참여를 해주시는데요. 공통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과 그다음에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다 모두가 이제 오늘도 뭐 얘기했듯이 다 거기에 아주 제품적인 측면에서 아주 선상에 서 있는데 각 기관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융복합 관련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 오늘 얘기나 아니면 또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는 측면에서 향후에 융복합적인 측면에서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뭐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태원 본부장님께 좀 먼저 시작을 해 주십시오. 네, 저는 본부처 의료기 사업단에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이제 오늘 아까 주제 발표도 그렇고 다른 패널 분들 말씀 주시는 거 들으면서 의료기기하고 의약품 간에 좀 이렇게 밀접한 논의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먼저 좀 들었고요. 의료기기가 뭐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의료기기법이 만들어졌는데 원래 출신이 약사법입니다. 약사법 안에 의료연구로 있다가 거기에서 2003년도에 이제 별도 법이 만들어진 거라서 의료기기법의 기본 구조는 사실 약사법을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프로세스도 많은데 오늘 이제 약간 좀 세부적으로는 이해를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 의약품 하시는 분들하고 의료기 하는 분들이 좀 밀접한 논의를 하면 잘 조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융복합 의료 제품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필요한 정부가 지원해 줄 역할 이런 이제 주제들 말씀 주셨는데 사실 아까 이제 법령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고요. 또 지난달에 발표했던 식약처 규제 혁신 2.0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 있는데 사실 지금 관련된 규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의 민원 조정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예고로 있는 규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저 의학이나 의료 기기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디테일한 허가 심사라든지 GMP나 임상을 다루고 있는 규정처럼 이게 디테일하지 않고 어떻게 분류할 건지를 다루는 규정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료기기로 가는 게 맞는지, 의학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생물의약품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형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규정이라서 이 규정들은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 분류의 첫 번째 기준이 주작용, 이 프라이머리 모션 오브 액션이라고 하는 주작용이 의료기기라면 의료기로 가고 그러면 의료기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주작용이 의학이라고 하면 약사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이런 건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분류가 항상 가능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 주작용이 의학과 의료기에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보조작용이었지만 진행하면서 보조작용이 주작용을 뛰어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임상 현장에서 주작용을 쓰다가 보조작용을 쓰는 이렇게 혼합적인 활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의 분류가 지금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담는 이런 뭐 규정의 보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근무하는 이제 의료기 사업단은 연 2천억 정도로 의료기 R&D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료 융복합 제품에 대한 별도 트랙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의료기 R&D를 기획할 때 의료기기 중에서 이러이러한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약물 방출 스텐트를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생분해성 스텐트 개발 필요하다. 이런 형태로 이제 별도의 주제로 만들어지고 있지 융복합 의료 제품의 별도 R&D 트랙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 사업단에서도 앞으로 이제 R&D 과제를 발주할 때 융복합 의료 제품군을 별도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융복합 의료 제품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 이제 식약처 규정에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융복합이란 말이 너무 이제 일반화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과정에서 융복합을 쓰고 있고 지난 4월달에 이제 의료기 관련돼서 5개년 의료기 산업 육성 지원 5개년 계획이 또 발표되기도 했는데 여기도 융복합 표현이 수십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융복합 의료 제품과는 다른 형태의 융복합입니다.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합해지거나 의료기기 내에서 뭐 두 가지 의료기가 합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융복합이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인 논의를 하려면 융복합 의료 제품이라는 이런 용어도 이번 기회에 좀 다른 용어를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FDA는 아시겠지만 컨비네이션 프로덕트라고 좀 심플하게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저희가 누가 들어도 이거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약외품, 뭐 생분 등이 이제 합해져 있는 이러한 제품이거나 이런 것들을 추론해낼 수 있도록 이런 네이밍도 한번 이번 기회에 같이 논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R&D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확장할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 촉진센터에서 그간 여러 가지 이제 고민과 또 수요와 업계 의견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기 사업단이랑 같이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 R&D 좀 기획을 통해서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들을 R&D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그 이동현 본부장님. 네. 네, 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까지 남아서 발표를 토론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저 첨단 재생 바이오 법이 통과되면서 생긴 기관에 지금 있고요. 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통과된 게 국회를 통과한 게 2019년 8월 달이고요. 2020년 8월부터 이제 시행이 돼서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바이오법 첨단 재생 바이오법의 정의에 보면 이제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 그다음에 네 번째 정의에 융복합 치료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렇게 시행이 됐지만 융복합으로 들어오는 임상 연구 단계는 많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실시기관을 지정을 받아야지만 또 임상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저변학대는 이제 아직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발제하신 분들 그다음에 토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재생바이오법 할 때도 그랬지만은 그 제약산업육성법 우리 저기 정윤택 박사님하고도 같이 한 5년 전이죠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법률 체계를 보니까 약사법하고 의료기기법은 결국에는 관리규제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한미 FTA 되면서 이제 제약산업을 버리는 산업이냐 하면서 이제 그럼 제약산업을 살려보자 해가지고 제약산업 육성법을 당시 18대 국회에서 발의를 했고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 발의가 되고 통과되고 나서 이제 그 의료기기법이 이제 그때 또 발의가 됐고요. 그리고 그 의료기기법이 2020년쯤 이때 통과가 되면서 지금 아까 제 앞에 계셨던 김태형 본부장님이 계신 조직이 만들어지고 R&D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산업 통과하면은 뭐냐 그러면 국가신약개발사업단도 같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저희 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부처에서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 사업단이라는 R&D를 총괄하는 사업단이 생깁니다. 아까 우리 정윤택 박사님이나 뭐 우리 장관영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 법률이 생기면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관련된 부처는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다 수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융복합 의료 제품 이거 이번에 패널 준비하면서 보니까 융복합 제품이 약사법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 의료기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 어떻게 보면 그레이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법이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관리법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 육성을 한다? 그건
또는 더 어불성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관리법을 만들고 산업법을 만들고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따로따로 진행하기에는 시장 변화가 빠르게 급속하게 변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원샷 치료제처럼 원샷 법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적 측면하고 산업적 측면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그런 원샷 치료법이 필요할 봅니다. 왜냐하면 식약처가 2022년도에 한 2019년부터 22년까지 융복합 제품 민원 사례집을 발간을 했는데요. 거기에 내용 보니까 재밌는 게 융복합의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게 27%밖에 안 돼요. 그럼 73%는 분류 기준을 충족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니까 융복합 제품이 아닌 게 27%, 자진 치아가 21%, 자료 미미로 판단이 불가한 게 또 25%입니다. 이 말은 시장에서 융복합의 정의 자체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연구자나 기업들이 내게 이게 융복합 제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특허청에서 지난달에 발표를 했는데 2018년도에 줄기세포 관련해서 특허 출원이 140건 정도 있는데 1년 이후에 2019년도에 법 통과령을 해서 1.5배가 증가했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이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했을까라는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정부는 첨단 재생 바이오법을 만들며 임상 기준을 확립하는 등 줄기세포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어 특허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말은 즉슨 정부의 목적 의식이 명확하다라는 거고 기업이 움직이고 기술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법률 체계를 만들어서 제정하기보다는 일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법률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첨세법도 이제 관리법이랑 진흥법이 같이 포함된 패키지로 됐는데 이 재정입법이 되면요, 이게 제약산업유통법 사례를 보게 되면 법무처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13년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시행을 하는 10년이 지나고 이제 그 넘어서 하는데요, 산업이 눈에 띄게 발전을 했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 첨단 재생의료, 그러니까 첨생법 자체도 재정입법, 새로운 산업이 아마 그 버금가게 크지 않을까. 우리 이병헌 회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패러다임도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게 법적 기반을 또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융복합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 미래지향적이지만 굉장히 관리적인 측면이나 육성적인 측면에서 약간은 사각지대인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이렇게 여러 부처라든가 관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리 체계나 아니면 육성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정립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고 한번 그런 거를 좀 제안을 해주시면 시약처든 뭐든 이렇게 해서 좀 추진을 하면 이쪽 분야에 좀 더 탄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정도로 토론하고요. 또 말씀을 또 한번 드리기 전에 우리 여기에 방청객 분들의 우리 발제자분이나 아니면 토론에 참여하는 분들께 질문을 좀 하시면 코멘트도 좋고요.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6분께 화장품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또 선물도 받아가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선물 줍니다. 네네네. 예, 교수님께서 또 예. 소속과 성함을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선물에 욕심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는 주재만 교수입니다. 지금 이제 발표하신 장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융복합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2012년에 정부에서 이제 융복합 지수라는 걸 갖다가 베리 허핀달 지수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얼마나 이제 이 융복합 지수가 많이 변경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이 융복합 제품 개발할 때 그런 이제 융복합 지수가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는지 그걸 좀 궁금해서 그걸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장 대표님 가능하시겠어요?
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융복합 지수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융복합을 할 때 산업은 저는 급격하게 통폐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IT가 BT에 넘어온 지 한참 됐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태에서 BT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의료기기 가장 문제는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의료기기하고 의약품에 대해서 융복합이 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가야 될 방향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도 또 앞으로는 가야 될 길이 10년 후가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융복합 지수도 생각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의약품들은요 트레디셔널 의약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있죠. 10년 후가 되면은 융복합 제품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고 그럼 그 상태에서 누군가는 가야 될 방향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메아리라고 할까요? 저는 아주대 그래서 융복합 의료 촉진센터가 그 메아리 역할을 했고 저는 이 행사가 계속 지속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융복합 지수에 대해서는요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직 뚜렷하게요 뭐 이렇게 지수에 대한 개념은 아직 저는 없다고 보고 저도 쭉 보면서 지수에 대한 개념은 아직 공부 못 해봤습니다. 예. 혹시 촉진센터에서 혹시 그런 데이터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예, 좋은 질문이고요. 아마 고민을 또 촉진센터에서 하실 겁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네, 여기. 예. 계속 이렇게 질문을 열심히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바이오웨이브 W 박순희 대표입니다. 제가 질문은 이제 발제자 장 대표님께 말씀 여쭤보겠는데 이제 상호 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사실 상호 관리의 영역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제 현실적으로 의약품에서는 OECD GLP로 상호 관리하는 영역들이 있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GMP 영역도 이제 의약품 계열에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의약품은 거의 이제 많이 어렵고 특히 바이오 의약품은 더욱 뭐 거의 인디비주얼 컨트리 베이스로 이게 이제 겨우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융복합인 경우에 어떤 형태로 OECD GLP가 애플리케이션이 되고 의료기기 파트는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될 수 있는지 그게 어떤 동향인지 제가 이제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설계 환경제 설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ICH의 의약품 관리 체계에서 설계 관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의료기기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이미 주신 말씀에서 대부분의 그 제품의 융복합 제품의 특성이 so far 70 그러니까 70 vs 30% 이렇게 레인지가 있어서 주로 의약품으로 파이널리 그 인허가 체계는 리딩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설계 관리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를 뭐 ICH 지금 퀄리티에서 A214에서 어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또는 의료기기하고는 어떤 복합적인 영역으로 향후 추진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께 질문을 한 거죠? 발제자? 예, 발제자. 예. 아니 사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뭐라고 할까?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한 페이지 그 얘기죠. 피부 또는 체내에서 화학적 작용 또는 양리적 작용을 충족하는 게 의약품이다. 이게 융복합에서 미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간소화된 절차가 있습니다. 의약품하고 의료기기에서 어떤 건데 간소화된 절차를 갖다 못 취하는 게 그 바이오 의약품하고 인체 조직 의약품입니다. 그건 간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뭐냐면 사후 관리가 그거는 아직 어떤 부작용이 어떤 워킹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저희 아까 PT에서 보였던 것들은 의약품이란 얘기는 뭐냐면 GMP에서 관리가 되면서 밸리데이션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입니다. 근데 바이오 의약품하고 인체 쪽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간소화된 걸 할 수가 없고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그래 하고 혹시 그 김 대표님이나 그 이사님 이 관련돼서 혹시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제가 뭐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의료기 쪽에서만 좀 의견을 드리면 의료기기도 GMP 품질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VMV라고 하고 있는 여러 절차들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 그리고 판매 및 사후 관리 과정들을 다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의료기기 사후 관리도 가장 중요한 게 뭐 의약품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부작용 관리하는 것들이 별도 규정으로 의료기기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하다못해 뭐 이물 관리 같은 것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 필수 의료기기, 저 희소의료기는 희소의료기라고 하는데 희소의료기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서 아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사후 관리들은 기본적인 구조는 의료기기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도 임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동등한 한 품목이 있을 때 임상이 면제가 되는 구조라서 새로 만들어진 의료기기는 임상을 하고 임상할 때 당연히 안전성, 유효성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나름 엄격한 기준들을 가지고 식약처가 임상시험에 승인을 하고 결과까지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의료기기는 일단 그런 측면에서 사후관리와 제조 판매 뿐만 아니고 사후관리까지 일단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 3명 이제 딱. 네, 저는 그 APA의 김칠령이라고 합니다. 그 김태형 선생님한테 좀 일종의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입니다. 저는 그 주제와 좀 반대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의료기기법에 이제 의료물질 생성기라는 제품이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로 의료물질을 생성해서 이제 의약품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개발하려는 물질은 이제 의료용뿐만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 및 동물의 이제 피부 질환에도 사용을 하려고 현재 이제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의료기기법상은 이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용도로서만 광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제품이 예정대로 개발이 되면은 똑같은 사양의 똑같은 제품에다가 상품명을 3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의료기기, 하나는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하나는 동물용. 이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어려움도 있다는 거를 제가 좀 기도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 좀 고려 사항에서 좀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질문하는 코멘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혹시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가지고 이 정도로 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세션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효율적으로 진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서 저희 세션 2에 대한 세미나는 모두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폐회사를 시장연구개발조합의 여재천 상금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폐회사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내년을 기약하는 그런 인사를 드리고요. 그동안에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올해도 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우리 조직위원회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좋은 또 성과를 이루도록 준비했고 그 결과가 또 기대됩니다.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